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법인연구원 이외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힘들게 온 만큼 오늘 재미있고 유익한 토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식 토론은 경쟁식 토론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간단한 간식과 차를 앞에 놓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축제와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안하고 즐거운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대상 도서가 과학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방만 나오는 표정이 왜 하필이면 완전 이런 표정이시네요. 네. 왠지 제가 주인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데 왜 그럴까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다 똑같이 안 꼽았던 책이니까 다 똑같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읽기는 읽으셨죠? 네. 네, 당연히 대상 도서니까 읽으셨을 거고 기본적인 학교 수업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얘기 나눌 수 있게 발문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처음이니까 쉬운 질문부터.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딱 떠오르는 생각을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전 과학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다 보니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만화책으로 되게 많이 과학을 좋아했어가지고 저는 이제 과학하면 내일은 실험왕이라는 과학책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과학하면 떠오르는 것이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과학의 이론 현상을 알려면 실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그 초전도체 LK99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그 LK99가 초전도체라는 게 아닌 것이라는 것은 밝혀졌지만 그 과학책에서 나온 초전도체를 배우고 나서 또 이게 과학이 생활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지율 저는 요즘 들어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과학이라는 게 인류에게 편의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지구온난화를 심화할 만큼 안 좋은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먼저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정태율. 네, 저는 과학하면 요즘 많은 각광과 이슈를 받고 있는 AI, 챗GPT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과학하면은 물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 물리라 하면은 이제 과학의 근간이기도 하고 과학에서 많이 발전시켜왔던 그런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서로 다르죠. 다양한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과학자가 혹시 있나요? 있다면 그 과학자의 업적이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준호 전문가. 저는 과학자 에디슨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위의 전구가 저희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해외파 얘기하시는데 저는 국내파 장영실이 생각이 나는데요. 신분의 제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이 좋아하는 과학 분야는 어떤 것이고 어떤 이유로 그 분야를 좋아하는지 한번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역설적인 거나 아니면 패러다임을 깨고 그런 분야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화학이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비탈은 이제 확률적으로 전자가 존재한다는 이론인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랑은 좀 달라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가장 좋아하는데 제가 동물을 가장 좋아해서
생명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생명기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서 이 과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다 좋지만 제 꿈에서 관련지어서 저는 철도와 관한 과학기술이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궁화호의 시대가 지나고 KTX가 발명되고 그 다음 KTX보다 더 빠르고 조용하고 지구 온난화에 도움이 되는 더 신기술의 열차가 발명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철도 과학기술이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과학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이렇다. 나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구원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한 번쯤은 구원받은 기억이 있을 것이고 저 또한 최근에 수행평가할 때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그것 또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구원이 이제 또 하나의 발전의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 책에서 말했듯이 조금 안 좋은 상태의 상황을 과학으로서 더욱더 나은 상황으로 발전시키는 상황들의 예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구원이 꼭 나쁜 곳에서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쪽을 위해서 구원을 통해서 저희를 조금 더 편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구원의 계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해준 경험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키가 120도 안 되던 시절에 이제 150m짜리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그때 물에 빠져서 이제 코로록거리고 이제 죽을 뻔한 거를 이모가 구해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이것이 구원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관계가 많이 안 좋아서 학교를 좀 이틀 정도 결석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 있던 상태였는데 그 당시 부모님이 혼자 끙끙대지 말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해결해 보자라고 하시면서 저를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과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까 논설문 작성할 때 논제 자체를 과학의 발전에 인간의 욕망이 부여되면 그것이 미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가 저희 주제였는데요. 저는 이 과학의 발전은 분명히 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그 발전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이 과학에 부여된다면 저는 미래 사회에는 저희에게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인간이 탄소를 배출 그만한다고 해서 상황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학기술로 탄소를 더 줄여야 지구가 상태가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과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것들 중에서 과학기술이 적용된 것이 무엇이 있을지 한 가지씩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자동차에 많이 기술이 들어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의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타고 온 차도 카니발이었는데 카니발에 자율주행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기발한 미래의 모습을 담은 자율주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기술을 담고 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저는 여행이 설렘을 주기 때문에 여행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기차를 타고 자주 여행을 다니는데 거기서 많이 보았던 전기 설비나 철도와 관련된 과학 기술들 그것이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혹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는지요? 또는 편리함을 느낄 때는 언제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재현. 네, 저는 챗 GPT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가 수행평가를 준비하거나 여러 과제를 할 때
저희가 인터넷 자료 조사에서 조금 찾기 어려운 부분들을 챗GPT한테 이제 정확한 검색어로 부탁을 하면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챗GPT가 조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정말 편리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작가를 꿈꾸고 있는데 이런 창작의 분야 같은 것들을 지금 AI나 챗GPT가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그것이 참 불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든 제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환경이 과학과 밀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안경이나 제가 신는 신발도 과학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저는 과학으로 인해 불편한 것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글로벌한 대규모 도전 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김남희 교수님. 일단 저희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 온난화를 하나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온난화는 그 하나로의 문제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생물 다양성의 감소나 또 여러 태평양의 섬들이 잠기고, 따라서 이 지구 온난화의 환경 문제를 가장 큰 도전 과제로 뽑았습니다. 전 일단 글로벌하다는 것이 전 세계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다양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진을 더 빨리 감지할 수 있고 그 규모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지, 그런 재난 대책 설계가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 토론자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과제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가 해야 할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박준호 토론자. 전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노력에는 개인의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더 관심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쓸모있게 응용하고 그 연구의 부작용이나 그런 어떤 악영향들을 이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만 깊게 파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이 경향을 되게 여러 발넓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저는 그 먼저보다도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수행되는데 일단 시민들의 그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전 세계에 있는 이 인구가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과학자들이 하는 역할일 수도 있고 과학자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역할일 수도 있겠는데, 우선 그들의 인식과 그런 생각 변화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친구들이 아까 얘기한 글로벌한 대규모 도전 과제 얘기 중에 기후위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기후위기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이유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의 배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탄소 배출세라는 법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세란 이제 기업이나 공장에 생산되는 탄소의 양에 따라서 세금을 부여하는 법인데, 이런 면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조금 더 폭넓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 그대로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분야에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긴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문명에 적응되어 있고 또 발전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의 풍조나 그런 풍토를 빠르게 바꾸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 기술이 이제 초전도체 같은 그런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토론자분들이 다양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저는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어쨌든 화석 연료 에너지에서 청정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어차피 해야 되고 최대한 빨리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대책으로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 또는 원자력 발전에 반대한다. 네, 찬성 반대. 네, 건대한. 현재 원자력 발전의 방식이 지금 핵 분열 방식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열 방식의 경우에서 그 분열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 원자력 물질들, 그 잔해물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핵융합 반응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으로 발전하는 방법인데, 이 핵융합은 그 나오는 그 잔해물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을 조금만 더 개발한다면 원자력 발전을 하는데 크나큰 문제가 있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 저는 원자력 발전이 조금 리스크가 크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한다 쳤을 때 만약 자연재해나 이런 조금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원자력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 힘과 그런 피해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서 김다니엘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처럼 다른 조금 더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찾는 방법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 장래희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신 질문과 이 책을 조금 연관지어서 답변을 하자면, 요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뭐 의사, 판검사 이런 사자 들어간 직업을 좋아하는데,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과학자라는 직업이 조금 더 흥미가 있고 장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도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기관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아까 생명과학을 가장 과학 중에 좋아하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꿈이 생명공학자가 꿈입니다. 친구들 얘기처럼 아까 체크하고 관련해서 과학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젊은 인재들을 과학계로서 유인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계를 이끌려면 김다니엘 일단 과학자들을 가지는 연구소나 그런 것들이 조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과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딱히 이거 무슨 물건을 보면서 이것은 과학자가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과학자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바꿔나갈 수 있는 게 크게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커가는 아이들에게 과학의 이점이나 앞으로의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직업이라는 게 돈과 관련해서 이제 매몰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돈에 관련해서 이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공학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수요가 이제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수 과학 측면에서 이제 선호도나 그런 게 부족한데, 거기서는 이제 정부의 지원이나 연구소 설립 등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양한 분야의 상들이 나옵니다. 노벨상도 나오고요, 영화의 오스카상, 터너상, 여러 가지 상이 나오는데요. 이 여러 가지 상에 대한 설명들 중에서 도전과제상이 나옵니다. 도전과제상 얘기해 보면 나폴레옹 군대를 위한 도전과제 해결 과정 중에서 통조림이 개발됐다든지, 아니면 대서양의 단독 횡단 비행이라든지 우주 비행, 이런 다양한 도전 과제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도전 과제를 지정을 만든다, 그렇다면 어떤 주제로 도전 과제를 내고 싶은가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해결책으로 행성을 버리고 다른 행성을 테라포밍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행성을 테라포밍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상을 주고 싶습니다. 다른 분 해주셨어요? 저는 현재로서 가장 받고 싶던 상은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진로의 꿈이 저는 신약 개발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암을 완전하게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도전 과제 상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일 때 거리두기를 시행했을 때 뭔가 집에서 학교 수업도 원격 수업으로 하면서 그때 당시 뭔가 되게 사회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한번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생활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절에는 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거리두기가 해제됐을 때 상대방의 입을 마주치고 말하는 것이 껄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서로 대면하는 게 제한이 되었는데 이때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배달량의 증가나 또는 주문 방식이 대면 방식에서 이제 키오스크라는 이런 또 다른 방법으로 발전했기에 저는 코로나가 불러온 영향이 서비스업의 변화가 가장 크다 생각합니다. 문화 콘텐츠의 발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굉장히 많은 트렌드가 유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달고나 커피 만들기나 유튜브 콘텐츠도 많이 발전이 됐고요. 그런 식의 긍정적 영향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백신이나 치료제 등 의약품의 개발과 질병 연구 등의 동물 실험이 쓰이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성과 반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시다. 네, 먼저 하죠. 저는 우선 동물 실험은 반대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대체제가 없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헬라 세포라고 양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세포를 찾아내서 그 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동물들을 죽이면서까지 실험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앞서 말한 토론자님과 반대로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헬라세포 같은 것들로는 그 사람의 신진대사나 그런 것을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그런 기관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란 게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유전자 가위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의 박사가 발표한 그 쌍둥이의 그 질병에 대한 유전자를 그 가위로 제거를 해서 태어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 의약품으로 치료할 수 없는 유전병 같은 것들을 그런 기술로 또 치료하고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병들을 치료 가능한 이런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서 만약에 키 크고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만 사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고 이야기해봅시다. 저는 현재 외모주의 사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가 못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모두 잘생기고 키 크고 예쁜 사람들만 오면은 이 외모에 대한 것도 자기의 선택이나 부모의 선택으로 하나의 개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생명 잉태라는 거의 신비함은
부모의 유전자가 고스란히 자기의 2세대로 전달해지는 과정에서 굉장한 신비하고 굉장한 힘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유전자 조작으로 바꾸고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면 생명 잉태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한번 얘기해 봐 주시겠습니까? 나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한다. 저의 유전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 유전 정보가 뭐 유전병을 치료하는 백신에 쓰인다거나 그렇다면 저는 딱히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유전 정보 이용에 대한 적절한 지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유전자를 채취해서 사용한 만큼 개인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절도와 같은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기증한 만큼 그 유전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 공공의 이익이 추구되어야 생각합니다. 개인의 허락을 구하면서 그거를 증거로 동의서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음 미래에 유전자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는 SF 소설이나 영화들이 있습니다. 복제 인간이 실현이 되고 복제 인간으로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복제 인간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면 이유가 뭔지, 혹은 반대를 한다면 어떤 이유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김단일 씨. 저는 복제 인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다만 한정적인 반대인 게 우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산다면 인구수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뭔가 아이를 가지는데 제한을 두거나 그런 식의 제한이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범죄율이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제가 아닌 다른 저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의 이유가 약간 불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의 그 정해진 그 명에서 더 이제 많은 명을 살고 간다는 것인데, 그것도 있어서 저희들의 운명을 저희가 거스르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재윤 변호사. 네, 저는 회색 인간이라는 소설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속에서는 이제 복제 인간, 즉 인조 인간과 실제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부가 복제 인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저질러도 조금의 감형을 내려주는 사회를 풍자한 소설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자면 아까 원대한 토론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생명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생각합니다. 네, 박준 토론자. 전 정지현 토론자님의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복제인간은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여러 사람 중에서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기술이 있어도 아직 복제인간은 탄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생명 연장 등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인간을 만든다는 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생명체를 도구적 가치로 환산을 해서 생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탄생하면 안 되는 과학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V에 가끔씩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관한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보편화가 된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행이 된다면 먼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이 단독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다 보면 어쨌든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시스템의 안정성만 확보돼서 그게 활용화가 실생활에 활용이 된다면 이제 안전의 문제도 좀 더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딜레마라는 단어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동차,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는 이제 사람을 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딜레마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한 사람과 5사람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어느 곳을 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해결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인명 피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미래에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 무단 횡단의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최근에 일어난 시청 근처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생각을 해서 그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사 결과 그럴 가능성이 적다라고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이게 인간이 운전을 해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친 건지 아니면 기계에 오류가 나서 사람을 치게 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정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정을 좀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중에 사고 상황에서 보행자를 살리기 위해서 탑승자를 희생할지 아니면 반대로 보행자를 선택을 해야 될지 탑승자를 선택해야 될지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윤리적 딜레마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도 사람처럼 이런 상황에서 선택에 따른 결과를 만약 판단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선택으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탑승자나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제조 회사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네, 원대한 토론자. 저는 우선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했을 때는 그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경우에는 기계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아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무단 횡단이나 이런 경우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인데 그래서 저는 탑승자나 자동차 기술보다는 그 앞에 걸어가던 보행자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만약에 쳐야 된다면 보행자나 탑승자 중에서 저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 안에 타 있는 그 명수와 그 앞에 서 있는 명수를 계산할 수 있어서 그를 계산해서 아마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보다는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쳐야 한다면 보행자를 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챗 GPT 등 우리 주변에 AI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AI의 여러 문제점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챗GPT를 사용해도 알 수 있을 만큼 챗GPT는 가끔씩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이 문제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답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에 대한 문제가 저는 챗GPT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재윤 토론자. 근데 저는 인간 유일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챗GPT나 AI가 노래도 작곡을 하고 시나 문학 작품도 만드는 등의 인간 고유의 감정이 녹아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단 먼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는 감정을 느끼고 그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거를 이제 AI나 챗GPT가 대체를 한다면 인간 고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이는 또 저작권이나 이런 침해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원대한 토론자. 저는 일단 인간들의 지능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챗GPT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쓰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아마 저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보지 않고 찾아보는 경우에는 챗GPT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정보를 저희들이 한꺼번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을 거의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수행평가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악용되는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과학 발전이 너무나 가속화된다면 이런 고령화 인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지면서 인식 저하가 일어나고 또 치매 발병률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대한 토론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저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대폰만 봐도 2G, 3G, 4G, 5G까지 발전을 했는데 이러한 발전들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더 편리하게 해주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앞서 말한 영향으로 변화하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 있을지 또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혹시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까 정지현 토론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창작의 범위도 지금 이미 이미 AI들이 넘어서고 있고 인간을 또한 다른 대체적인 직업들마저도 다 이렇게 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AI나 이런 기술들이 할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이 점차 생겨나야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심리 상담사나 아니면은 청소년 상담사 뭐 이런 등의 직업들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앞선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직업이나 장소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요즘 많이 사용해서 숙제를 한다든지 레포트를 작성을 한다든지 또 문학을 쓴다든지 음악을 만든다든지 하는 창작물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를 해야 하나 이런 논쟁도 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표절 문제가 지금까지는 인간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AI가 만든 것을 베끼는 것도 과연 본인만의 창작이냐라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재훈 교수자. 아까 원대한 토론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자리 감소의 문제가 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처럼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이제 인간 의무 고용제를 만들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해결 방향을 좀 제시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네, 임상현 토론자. 저는 인간을 과학기술이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본질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인간을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과학기술보다 인간보다 과학기술을 더 중요시하고 또 인간을 경시하거나 아니면 인간을 돈으로 보는 것이 또 과학에서 이제 비롯된 한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해결 방안에는 이제 과학기술보다 다른 학문, 인문학과 관련해서도 좀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김도희 토론자. 저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 보고서를 챗GPT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를 알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챗GPT를 썼는지 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준호 토론자. 저도 방금 전 토론자분과 같이 챗GPT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모르는 문제를 찾을 때 사전을 보거나 직접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챗GPT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토론을 통해서 이 책의 제목이 과학이 우리를 구원한다면처럼 과학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그렇죠?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토론을 한 후에 과학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